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올림픽 얘기도 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따로 좀 인터뷰로 준비를 하기로 하고요. 그 외의 소식부터 정리하죠. 통신정보 무더기 조회. 예, 검찰이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게 좀 파장이 커지는 느낌이에요. 네,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불법 사찰이냐, 적법 수사냐 이렇게 대립하고 있어요. 네. 먼저 개요를 좀 설명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다수의 야당 정치인들이랑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에서 올 1월 4일에 당신의 통신가입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무슨 수사냐면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붙더라고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혹은 대선 여론조작 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김만배 신앙림 씨가 뉴스타파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허위사실 보도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내용의 의혹이었어요. 네. 이 사건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전화 통화를 했던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통신 정보를 조회했던 거예요. 김만배 신앙림 씨의 그 사건. 그래서 몇 명이나 조회가 된 거예요?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조회를 당했던 어떤 사람이 검찰에 문의를 했더니 검찰에서 3,000명이라는 식으로 답했다더라라고 뉴스토마토가 처음에 보도했던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000명 무더기 조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비롯해서 야당 정치인들은 뭐 나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버 레인보우로 어떤 식의 문자가 왔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확히 뭘 조회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 그러니까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정도예요. 아까 김만배 씨가 통화한 내역에 쭉 전화번호가 적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010 땡땡땡땡땡 전화해서 이제 뭐 누구냐 이걸 알아보는 뭐 이런 식이었던 네, 건가요? 맞아요. 뭐 김만배, 신앙림 등등 뭐 참고인들이 누군가가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찍힌 상대방의, 그러니까 검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전화번호만 뜰 텐데 네. 그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통신자료 조회하면 그럼 통화 내용도 막 뭐 녹취가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죠? 내용 혹은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신 영장이 필요해요. 네. 이번 건은 그거는 아니고 통신 이용자 정보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정도를 갖고는 당장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뭐 불법 사찰이다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쉽게 볼 건 아닌 게 예. 검찰이 이 자료를 폐기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폐기 관련해서는 규정도 없어요. 뭐 대검의 디지털 캐비넷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DB를 다 쌓아놨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정보 이용 통제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게 되는 거고, 더불어서 이런 것들 몇 개 조회하다 보면은 인물들의 관계망을 짤 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만약에 오늘 엄청 큰 특종 기사를 쓴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통화했던 사람들을 조회해버리면 제보자를 색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통보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통신기록 조회를 당하면 조회 당한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저희가 보여드린 문자처럼 알리게 돼 있는데 그 시점이 좀 늦었다? 네, 그건 원래는 무슨 얘기죠? 한 달 내로 그걸 통지를 해줘야 네네. 되는 게 이제 현행법이에요. 네. 물론 예외 규정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혹은 뭐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최대 7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다가 좀 종종 끼워 맞추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이 아닌가 싶은 거고, 다만 검찰은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어서 좀 늦게 알렸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정치권의 공방은 뜨거워지는 분위기죠. 맞아요. 민주당에서 어제 어떻게 논평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냈냐면, 야, 불법 사찰이다라고 하면서 박정희, 전두환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다, 이렇게까지 각을 세웠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다만 인상 깊은 게 이게 3년 전이랑 공수가 교대됐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예, 3년 전. 그때 이제 공수처에서 주로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거죠. 맞아요. 윤석열 후보 부부랑 국민의힘 의원들 통신 이용자 정보를 다 조회하면서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거칠게 표현을 했어요. 미친 사람들 아니냐라고까지 했었고, 반대로 민주당은 법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랑 정반대죠. 완전 정반대죠. 네. 완전 공수가 바뀐 상황. 자, 박순봉 기자.
용어가 좀 혼동되고 있다라는 걸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혼용이 돼서 쓰이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김광일 기자가 좀 얘기해줬듯이 일단 통신 이용자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름, 그다음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네.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이게 소위 말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통신 영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음. 통화 날짜하고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제 수사물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형사들이 쭉 뽑아놨는데 뭐 시간이랑 전화번호만 쭉 적혀 있는 그런 종이 놓고 이제 형광펜으로 줄치면서 보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영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수사기관 쪽에 입장을 물어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그 통신 이용자 정보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종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어떤 피의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네. 피의자 A 씨가 딱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을 쳐가지고 쭉 그 전화를 했던 목록들을 딱 확인을 합니다. 근데 자, 보면은 A 씨라고 하면 일단 A 씨가 피의자면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누구와 몇 날 몇 시에 통화했는지는 알아낸다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정보를 받을 때 예. 영장을 받아가지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안 나온다. 번호만 나오는 번호만 거죠. 나온다. 언제 했는지 번호랑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수사기관에선 이 번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번호를 다시 조회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조회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름이랑 주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제 뭐 경찰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피의자라고 치면은 뭐 하루에 10통 정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한 달 되면 300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이제 1000건도 쉽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보통 3개월 내지는 1년 정도치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예. 그럼 이제 그거를 전체를 다 한번 따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누구 전화번호인지는 다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 이용자 정보는 일단 다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은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논란의 지점들이 좀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통신 이용자 정보, 그러니까 통신 이용자 정보만 조회를 하더라도 영장 없이 조회만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정치인이나 아니면 언론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전화를 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누구랑 전화를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뭐 그 여권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네. 이걸 가지고 누구랑 전화를 많이 하는지 이런 걸 따져서 다시 말하는 별건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혹시 다른 피해자다 이렇게 되면 또 연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혼용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니까 예전에 공수처에서 그 윤 대통령 내지는 주변 다 그 조회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때 일부 내용은 영장이 필요한 것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 이제 영장 없이만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을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통신 이용자 정보만 보면은 네.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좀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시점 얘기도 아까 해주셨는데 이 시점도 제가 이제 법령을 좀 따져 보니까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한 달 내에 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유예를 3개월씩 2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예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테러, 뭐 신체 위협, 증거인멸, 사생활 침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1월에 했으니까 딱 그 7개월 넘어가지고 이 시점에 8월 달에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법을 맞췄는데 문제는 야당 쪽에서 비판을 하는 거는 그럼 이 사람들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피의자 내지는 뭐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사생활 침해가 있었느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우게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짚어봐야 되는 거는 네. 이 3천 건이라고 좀 막연히 좀 숫자가 나왔는데 실제 숫자가 어떤지 이거 하나를 봐야 되고요. 네. 그 안에 소위 말하는 통신 영장으로 본 게 몇 건이냐 이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겠네요. 그냥 단순하게 조회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문제가 좀 안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통신 이용자 정보라고 하더라도 뭐 검찰 출신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폐기되는 그런 조항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한정 갖고 있다라는 거죠 검찰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좀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 야당 쪽에서도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지금 공세를 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통신 영장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논란 짚어봤고 두 번째로 넘어가죠. 중동의 전운. 이라크 미군 기지에 로켓 2발이 떨어졌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일단 밤사이 속보 먼저 전해드리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내 공군 기지로 로켓 2발이 발사됐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예. 로이터가 보도한 게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알 아사드라는 공군기지, 여기에 이제 미군이랑 다른 서방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 내부에 카투사 로켓 2발이 떨어졌다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가 된 거예요. 네. 이 공격으로 인해서 뭐 인명 피해 아니면 뭐 시설에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 요 여부는 지금 분명치 않다라고 로이터가 소개를 하고 있고, 네. 어디서 발사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 파악된 게 없는데, 다만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 전쟁의 서막 아니냐, 이런 해석 혹은 뭐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중동의 전운이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이란이 지금 워낙 강경하기 때문인 건데 네. 어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G7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한테 알린 내용이 뭐냐면요. 네. 이란의 공격 시점이 언제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공격할지는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이란과 헤즈볼라라고 이제 레바논에 있는 친이란 무장정파가 네.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4시간에서 48시간이면 하루 이틀 안에? 그렇죠. 이제 뭐 오늘 내일이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운이 고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이란 내에서 하마스 수장을 암살하는 뭐 일종의 도발을 감행하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뭐 피해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이렇게 커진 건데, 그렇죠. 이란이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이죠. 무인기는 아니면 미사일로 공격할 거다 이스라엘을, 이런 가능성이 지금 제일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또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이란이 워낙에 또 예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무장 정파들, 뭐 헤즈볼라나 예멘 후티 반군 뭐 이런 대리 세력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 그리고 특히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공격했을 때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이 사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약이 바짝 올라 있어요. 같이 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이스라엘도 좀 강경한 게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란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같이 나오고 선제 있습니다. 타격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운이 고조됐을 때 서로가 보복을 하긴 하는데 뭐랄까요? 신용하듯 하는 보복. 그러니까 보복을 하긴 한다 하지만 치명적으로 타격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면전은 피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특히 중동전의 경우에. 이번은 어떨 것인가? 이번에도 보복한다 말은 했지만 전면전은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보복을 할지, 아니면 정말로 전면전으로 갈지,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전면전으로 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지점들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금 그 이란 쪽에서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이 모든 이 중동 지금 이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시작점이 지난 4월이었잖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하마스가 왜 공격을 했었냐면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해요. 근데 네. 그런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그 고위 지휘관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를 이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미국과의 싸움의 상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반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근데 그 연동선상에서 이번 이제 공격 시점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마일 하니에를 또 서열 1위를 아까 수도에서 이제 암살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두 가지를 보세요. 하마스의 서열 1위인데 암살 장소가 또 이란의 수도예요. 맞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어떤 예. 행동인가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쟁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건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양쪽 모두 전쟁을 기본적으로 원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일단 공격 방식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분석들이 이제 외신에서 네.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지난번에 4월에 하마스가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키면서 공격을 했을 때 드론하고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퍼부었잖아요. 예, 그때 예. 쐈던 게 한 300여 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검토되는 얘기들은 그때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장기간에 걸쳐서 발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런 반격에 나서면서 전쟁이 확산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거론되는 가능성은 예. 암살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암살전?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하니에가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 그 이란 쪽에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촉구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고위 지도자를 암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 또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미 이스라엘 쪽에서는 고위 지도자들 피신할 수 있는 지하 벙커도 마련을 해둔 상태고.
된다고요. 그러면 어. 암살하고 이렇게 되면은 역시나 또 감정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큰 전쟁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우려되는 지점은 네. 이란이 중동 지역 내에 있는 미군까지 그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미군을 건드리게 되면 이거는 더 커지는데 일이.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이나 아니면 자국군이 공격을 당했을 때는 뭐 절대로 참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응당 이제 반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확전 양상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경제 상황하고 연결해서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증시가 뭐 블랙 먼데이니 패닉 셀이니 아래 공포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 중동전까지 터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까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어제 검은 월요일을 맞아서 폭락을 했던 게 미국 증시 때문이었고 그 미국 증시가 떨어졌던 거는 사실은 그냥 고용 지표가 안 좋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인 거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 네. 그렇죠.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건데 이 중동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당연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유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그렇겠죠. 없잖아요. 유가 그 생산하는 국가들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유를 많이 운반하는 그 통로가 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네. 이렇게 되면 유가가 오르고 공공요금 오르고 그다음에 물류 요금도 또 오를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물가 다 오르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고 우리나라도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중동전으로 이게 확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럼요. 걱정이 전쟁 안 정말 나는 게 큽니다. 중요하죠. 오늘하고 내일까지가 일단 첫 번째 고비인 것 같아요. 요거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대학 연합 마약 동아리. 이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네. 연합 동아리라고 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대학 한 대학 내 동아리가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연합 동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약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마약 동아리는 아니었는데 마약 동아리로 변질이 됐습니다. 지금 지목되고 있는 마약 동아리 그 연합 동아리는 깐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깐부? 친구 깐부? 네, 그 오징어 게임 영화에 나왔었던 예. 용어죠. 그 이름을 차용해서 동아리를 만든 건데 이 여기 동아리에서 마약 유통, 투약 사건이 발생해서 6명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회원 수가 300명이고 네. 연합 동아리로는 전국 2위 규모라면서요. 맞아요. 엄청 큰 연합 동아리인 거고 이 주범 A 씨가 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예. 연세대 졸업한 뒤에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었다고 지금 하고요. 현재 그럼 카이스트 대학원생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같이 연루됐던 다른 사람들은 수도권 소재 1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예. 이 주범 A 씨가 동아리를 만들었던 게 2021년이고요. 학생들이 잘 쓰는 소셜 미디어, 뭐 에브리타임 이런 데다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요? 외제차, 그리고 고급 호텔, 고급 식당, 그리고 뭐 음악 페스티벌 이런 데를 좀 무료로 혹은 저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연합 동아리라고 그러면 뭐 기타 동아리, 배드민턴 동호회 이래야 되는 건데 여기는 그럼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친목? 이제 친목을 목적으로 친목 동호회? 하는데 그 친목을 다지기 위한 도구가 뭐 외제차 혹은 뭐 뮤직 페스티벌 이런 파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걸 저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모임이다. 네, 호텔 가서 좀 뭐 호캉스? 그러니까 호텔에서 파티를 여는 건데 근데 되게 싸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현혹이 됐고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동아리가 구성이 됐는데 네. 이 A 씨랑 그 임원들이 이 중에서 몇몇 회원들을 추려낸 거예요. 추렸어요. 네, 참여율이 높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별도로 행사를 만들고 거기서 술을 권하면서 마약까지 하게 했던 겁니다. 대마를 시작으로 실로시빈, 케타민, 필로폰 점점점 마약의 강도를 높여서 중독으로 이끌어갔고요. 호텔, 놀이공원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해외까지 이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약 투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제일 심하게는 이 A 씨가 남자 회원들이랑 같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초대해서 여기서 마약하면서 뭐 집단 성관계하고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A 씨, 카이스트 대학원생 A 씨는 애초에 마약 동아리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검찰이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아까 동아리를 만든 건 2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22년 11월에 이 A 씨가 처음 마약에 손을 댔고 네. 그러면서 동아리에서 더 가까웠던 동아리 임원들이랑 마약을 권하면서 점점점 확대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예. 이번에 붙잡힌 대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그 리트라고 그 법학 적성 시험, 그러니까 로스쿨? 로스쿨 가는 시험 그리고 의대 약대 재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 학생들 중에서 준비하는 네. 그러니까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의약 뭐 이런 분야 쪽으로
대학 진학을 꿈꾸는 사람들. 네, 그렇게 연결되니까 좀 무서운 거고 이 회원들을 추가 수사하려고 한답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먼저 붙잡힌 학생들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 조직죄, 이거 예전에 저 조폭들 잡을 때 썼던 그 혐의인데 네. 그런 범죄 집단 조직죄까지 적용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도 이게 이미 이제 마약이 너무 많이 퍼졌다라는 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도 아니고 뭐 네.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어제 그 경찰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 보도를 보고 이제 뭘 좀 짚어주면 좋겠느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자기가 쭉 보니까 이 구속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마약해서 구속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60대가 있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거의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2030, 40 세대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예. 이 마약을 하던 사람들 중에 끊지를 못하니까 그 나이 때까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2030, 40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통계도 보면 2030, 40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그 얘기는 그 나이 때까지는 마약을 하면서 견디지 못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위험한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조금 더 상황이 드러날수록 저희가 다 정리해서 뭐 후속 기사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